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원래 계획이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노사연의 만남과 김태정의 종이배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 없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흘러가는 물이라면 사모하는 내 마음은
남산자가 되어리다. 줄렁이는 물결 따라 내 사랑도 흘러 흘러 저 바다로 저 바다로 님과 함께 가오리다. 당신이 길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방랑자가 되어리다. 거친 길 위에 나 잠들거든. 이슬 바람 막아주오. 님이시여 꿈에라도 지친 마음 달래주오. 마지막 이야기로 인문학의 한 축인 철학에 대해서, 그것도 서양 철학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500년이 넘는 수많은 철학사를 1시간 안에 다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여 큰 흐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큰 줄기를 고대 철학,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중세 철학, 기원 후 5세기에서 15세기, 근대 철학, 16세기에서 18세기, 독일 관념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19세기 철학, 20세기 철학이라는 줄기를 가지고 주마 간산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축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독일 철학자 칼 야스푸스죠. 기축시대란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원 후 200년경까지 인류의 정신적 기원이 되는 여러 종교적 철학적 사상이 동서양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뜻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의 율신교 등 인류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철학적, 종교적 전통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동양 철학은 논외로 하고 서양 철학사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의 원류는 역시 그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의 고대 철학이 꽃피웠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겹친다는데 참으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대 철학시대인데요.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그리스에는 도시국가들이 융성했던 시기였고 민주주의와 온갖 사상들이 만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시국가 간의 무한 경쟁의 시대였기에 온갖 사상들이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등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만물의 근원, 아르케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라고 했으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했고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공기, 사원소설을 주장했죠.
이러한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은 계몽주의 시대까지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우주 만물의 근원에 관심을 가졌다면 소피스트들은 인간에 관심을 가진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피스트의 대표 철학자는 프로타고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의 말이 유명하죠. 말과 연설의 중요성을 그들은 중요시했는데요. 말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오늘날의 지식을 파는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죠.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이라는 고대 그리스 델포의 아폴론 신전에 새겨진 격언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혜와 영혼을 탐구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문구를 즐겨 사용하며 자신의 철학의 근본으로 삼았고 이는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고 영혼을 돌보며 지혜를 추구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데아론으로 유명한데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를 엄격히 구별하여 보이는 현상계는 모두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는 이데아의 세계임을 주장했죠. 그는 지혜, 용기, 절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그 이상 국가론에서 통치자를 지혜자로, 군인을 용기 있는 자로, 생산자들은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라는 명제를 내세워 스승 플라톤의 이원론을 반박하고 이론론을 주장했으며 연역적 논법의 창시자이며 윤리학, 자연학 등 그의 관심의 영역은 넓고 깊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 쾌락주의 창시자 에피쿠로스, 스토학파의 제논, 플로티누스의 심플라톤주의 등 수많은 학파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교부 철학 및 중세 철학 시대인데요. 기원 후 2세기에서 5세기까지 활동했던 철학자들을 교부 신학자 혹은 교부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추상적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방법이 필요했죠. 교부 철학의 시대를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1기는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친 시기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등 사도 혹은 속사도 시대가 여기에 속하고 이들은 초대 교회에 심대한 피해를 준 영지주의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였죠. 제2기는 제2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트툴리안의 활약에 힘입어 그리스도교 신학은 철학적 옷을 입고 크게 발전하였는데요. 그들은 피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학파의 문헌을 최대한으로 이용했죠. 제3기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노력이 왕성했을 뿐 아니라 그 중심에는 중세 천년의 기초를 놓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중세 천년을 이승의 암흑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나 교회와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승기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하죠. 스콜라 철학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한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 학자는 안셀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론적 철학을 이용해서 철학과 기독교를 종합하려고 하였고 5가지의 신존재 증명을 하였죠. 그는 철학을 신학의 신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철학은 질문만 하는데 반해 신학은 철학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이 우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근대 철학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를 말합니다. 중세 천년 동안은 교회가 유럽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서와 교리 이외에는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 영향력이 쇠퇴하고 이성이 눈뜨기 시작하면서 고전 부활 운동이 용트림하게 되고 이것은 문의 부흥이라는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죠.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교회 내에서도 강력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니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사제 출신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교황청 고발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대자보로 내걸면서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인문주의자들의 활약과 철학자들의 노력이 융합되면서 근대 철학과 자연 과학이 괄목할 성과를 이루게 되죠.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륙의 합리론의 대표주자는 데카르트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계몽주의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스피노자의 범실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 이성 중심의 철학들이 봄물 터지듯 쏟아졌죠. 한편 영국에서는 대륙의 합리론에 맞선 경험론 철학이 생겨났는데요. 프란시스 베이컨, 존 로커, 데이비드 휴me 등이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험론은 감각의 경험을 통해 얻은 증거들로부터 비롯된 지식을 강조하는 이론이죠. 합리주의가 인식 원천을 오직 이성에만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경험론은 경험과 증거, 특히 감각에 의한 지각을 강조하죠. 같은 맥락에서 과학 철학에서의 경험론은 증거와 밀집하게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 특히 실험의 그 토대를 두고 있죠. 이는 모든 가설과 이론들을 오로지 연역적인 추론이나 직관 또는 계시가 아니라 자연계에서의 기존의 관찰에 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시죠? 원래 철학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이쯤 해서 윤수일이 부르는 아파트 듣고 오겠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인데요. 그래서 칸트를 서양 철학의 호수라고 하죠.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이 칸트라는 호수로 흘러들어 왔다가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이 칸트로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칸트의 3대 비판서는 인식론을 다룬 순수이성 비판, 윤리학을 다룬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미학과 목적론을 다룬 판단력 비판입니다. 이 세 저작을 통해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 도덕적 행위의 원리, 그리고 미적 판단과 자연의 목적에 대한 그의 철학 체계를 구축했으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 진보, 자유가 강조되었는데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대등한 계약관계로 본 사회계약론이 유명하죠.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등이 유명하죠. 이들 셋은 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 형식으로 성립한다는 방식에는 동일했으나 내용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홉스는 강력한 국가 형태를 지향했으나 존 로크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와 개인을 보았으며 심지어 계약을 어긴 군주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과격한 입장을 취했고 루소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는 최소한의 힘의 행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독일 관념론인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 일어났던 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념론 철학자로는 피테, 셀링, 헤겔이 있죠. 독일의 주관적 관념론 철학자 피테는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를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자아와 대립시키고 주위 환경과 맞서 있는 것으로 규정하죠. 한편 피테는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당시 프랑스의 독일 점령에 맞서 각 자아는 민족의 관점에서 강도 높은 문화 도덕적 결속을 다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쉘링은 독일의 관념론 낭만주의 철학자였는데요. 임마누엘 칸트가 나누어 놓은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피테가 나누어 놓은 자아와 자연을 하나로 합치려는 철학적 작업을 통해 통일성 철학 체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철학의 목적은 우연적인 자아와 필연적인 자연 사이의 모순을 통일시키려는데 그의 주된 관심이 있었는데요. 쉘링은 이 모순을 통일하고자 노력했죠. 그의 작업은 낭만주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헤겔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독일 관념 철학의 분수령은 헤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칸트, 피테, 쉘링으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 철학을 계승하여 완성시켰는데요. 존재와 사유, 주관과 객관의 모순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일치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논리학, 법철학, 역사철학, 미학, 종교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체계를 구상해 후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헤겔은 전통 철학의 완성자이자 현대 철학의 비판적 출발점이기 때문에 전통 철학을 공부하든 현대 철학을 공부하든 헤겔을 넘지 않고서는 깊이 있는 철학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현대 철학자들은 헤겔 철학의 비판적 해석을 통해서 자기 철학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헤겔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이야기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철학에 깊이 다가가기는 불가능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은 극도로 난해한 철학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대부분은 입문 단계에서 포기하는 철학으로도 유명하죠. 100명의 철학자가 있으면 100명 전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며 서로 자기가 내린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의 철학을 변정법적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정반합이라는 변정법을 통해 역사를 절대 정신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19세기 철학인데요. 이 시기 출현한 철학 사상으로는 칼 막스의 유물론적 무신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헤겔의 좌파 제자였던 칼 막스는 헤겔의 역사는 절대 정신을 향해 진보한다고 본 반면에 막스는 물질이 역사를 변형시키는 주체라고 보았죠. 그의 대표작은 1848년 출간된 소책자 공산당 선언과 3권짜리 자본론인데요. 마르크스의 정치사상과 철학사상은 그 이후의 사상사, 경제사, 정치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크스의 사회, 경제, 정치 이론을 집합적으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데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인간 사회가 계급 투쟁을 통해 진보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계급 투쟁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와 피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사이의 투쟁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소위 사적 유물론이라는 비판 이론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결함에 의해 내부적 긴장이 발생할 것이며 그 긴장에 의해 자본주의는 자멸하고 사회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로 대체되리라고 예측했죠. 마르크스는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되기를 앉아 기다리지 않고 노동계급이 혁명적 행동으로서 자본주의를 거꾸로 뜨리는 사회 경제적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저술 출판 작업에 평생을 매진했습니다. 마르크스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나 부정하는 입장에서나 모두 마르크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그의 경제학 저술은 셀 수 없이 많은 학자, 노동조합, 예술가, 정당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각자 재해독, 변용했으며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는 근대사회학의 뼈대를 세운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6번째, 20세기 철학. 이 시기에 등장한 철학사조는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라는 명제로 출발한 실존주의의 등장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는 무신론적 철학자로 니체, 쇼펜하우어, 하이데거가 있고 유신론적 철학자로는 키르케고르, 칼리아스포스, 마르셀이 있는데요. 실존주의는 20세기의 철학 및 문학 사조로 1940년대와 1950년대 프랑스와 독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죠. 키르케고르와 프리드리히 니체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보통 학자들은 마르틴 하이데거를 최초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보기도 하죠.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많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프랑스에서 실존주의의 꽃을 피웠는데요. 장폴 사르트르, 모리스 메를로 퐁티, 알베르 까미, 시몬 드 보보아로 등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존주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선택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데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선택에 대한 불안감에 압도되면서도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와 칸트로 대변되는 그전까지의 과학적 근대 철학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세계를 단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쳤다면 실존주의는 우리는 세계 밖의 전지적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 속에 있으면서 세계를 실제로 겪고 그걸로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느낌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답은 자신의 선택, 곧 자유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존주의는 그 특성상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것을 추구하는데요. 단지 언어에만 사로잡혀 있는 다른 철학자들의 무미건조함과는 다르게 실존주의 철학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의 삶에 대한 고뇌를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것이 강한 매력이었죠. 그는 한때 프랑스 철학을 대표했던 실존주의는 문화와 언어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주의 철학에 의해서 점차 대체되게 됩니다. 구조주의, 스트럭추얼리즘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친 철학의 한 조류로
근본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 위에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성립하며 그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나 문화의 의미가 생산된다는 관점인데요. 본디 언어학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가 넓혀지면서 언어, 문화, 정치, 사회를 분석하는 가장 유명한 접근 방법 중 하나가 되었죠. 구조주의 출발은 보통 페르디낭 드 소시르의 언어학 연구라고 보며 프랑스 학자들이 소시르의 구조적 접근법을 다른 학문에 적용시키면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등장한 구조주의의 시작은 소시르가 연구한 언어학에서 출발하며 구조주의가 사상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확립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초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그의 저서 야생의 사고 사르트를 비판하며 라는 저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푸코, 라캉 등이 그의 뒤를 이은 구조주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나타난 강력한 철학사조는 반정주의를 들고 나온 칼 포프입니다. 칼 포프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명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플라톤, 헤겔, 칼막스 같은 역사주의자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붓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주장 속에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어서 닫힌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가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것도 논의되고 반정할 수 있는 열린 사회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는 2차 세계대전 중 저술된 2권짜리 정치철학 책으로 1945년 출판되었죠. 1938년 히틀러가 칼포프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침공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포프는 전체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서를 저술하기 시작했죠. 이 책이 바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었습니다. 원래 포프는 이 책을 미국에서 발표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출판사를 찾지 못해 결국 1945년 영국 런던에서 출판했는데요. 이 책이 발표되면서 무명학자에 불과했던 포프가 학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과학 철학 사조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획기적 사조인데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전환은 칼 포프의 주장인 점진적 발전이 아닌 특정 시대의 과학적 틀과 기본 개념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죠. 이는 쿤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되었으며 연구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인식체계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동일한 자연 현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갈릴레오의 지동설은 2000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오던 천둥설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며 아날로그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은 2500년의 서양 철학사를 주마 간산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송 서두에 언급했듯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재충전 후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조영남의 모란 동백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라.